네, 그래서 지금 거기 하나 자료가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근까지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비교해 드린 것들이에요. 이게 이 자료가. 그래서 바뀐 것들은 그 교재에 있는 것들이나 이거 예전에 했던 자료들이 그 사이에 변경된 것들이 있어요. 작년 그 교과서나 뭐 이런 것들이 작년에 11월 달에 책이 11월 전에 책이 나왔으니까 한 뭐 8, 9월 달 정도 기준 전까지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의 1년 동안이 있는 거에 지금 거기 바뀐 것들로 해가지고 제가 다시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에요, 자료. 그래서 거기 보셔야 될 것들만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다 연결돼서 조문 자체만 구경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갱신 요구권 할 때는 이거 3기에 했을 때 차임 사실을 아는 거. 이거는 뭐죠? 갱신 요구권하고 이게 다 차르다는 거. 여기 요건들 그런 것들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보고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아까 이제 내용은 거기 있는 거고 조문은 이거 갖고 확인하시면 돼요. 이게 최신 걸로 다 만들어서 놓은 거예요, 이게. 그 비교해서 양쪽을 다 비교해서 조문을 딱 정리해 놓은 거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리하신 거는 아까 그 정도로 정리하시고 조문은 나중에 이렇게 굵은 것이 돼 있는 거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조문 자체로 비교할 수 있게 앉아서 정리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 그 시행령까지 해가지고 같이 바뀌는 것들은 다 해놨어요. 시행령이 다 바뀌었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안 나왔어요. 아직은 뭐 몇 년 뭐 거기 6억이냐 뭐더냐 뭐 이거 이렇게는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정도까지 하는 거 그래도 한번 들어가시기 전에 눈도장을 한번 찍고 가세요. 그냥 뭐죠? 당일날 아침에 가서 그냥 눈도장 한번 찍으세요.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한 번만 그렇게 찍고 가시고, 지금 뭐 이걸 외우고 이럴 건 아닌데, 대충 보고 가시면 얼마 정도 되는 거 아시면 되니까. 근데 이걸 여러분이 혼자 정리하시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조문 바뀐 것들, 이게 23년 2월려고 해서 바뀐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굵은 걸로 표시한 것들은 교재 나온 다음에 바뀐 조문들로 해갖고 새로 지금 현재 적용되는 걸로 다 만들어 놓은 거니까 조문은 요것 정도 보면 돼요.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제가 거기 바뀐 것들로 시행령까지 같이 정리해 놓으시니까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업데이트한 자료를 이게 마지막에 만들어 놓은 거여서 아까 거기 자료에는 덜 반영이 됐었나 봐요. 죄송하고 정신이 없어요. 요새. 거의 눈 뜨면 일하고 눈 뜨면 일하면서 책이 막 계속 만들려고 날려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시달리고 있어요. 시달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최신 자료예요. 이게 조문 요것대로 보시면 돼요. 이게 요거 딱 우리 시험 때 갈 때까지의 딱 그 자료예요. 그래서 요 자료로 보시면 돼요. 마저 봅시다. 우리 이제 하루 특강 거기 있는 게 아까 보는 게 그래서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상가라고 하는 것도 아직 출제는 안 됐어요. 상가. 그래서 거기 이제 예전에 이제 문제 냈던 거 거기 아까 얘기한 대로 적용되는 건 상가 건물에 해당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가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상가게 되기 위해서는 뭐죠? 사업자 등록이 대상하는 건물로서 뭐라 해야 돼요?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한해서만 상가가 인정된다예요. 그래서 판례 중에 하나가 상가가 인정되느냐 했을 때 거기 뭐죠? 사실 행위만 하고 있는 걸로는 안 된다예요. 그런데 인접하는 경우에 같이 하고 있을 때 이게 판단하고 있었다 이런 거니까 한 번만 봐두세요. 읽어봐 봐두세요. 아직 우리는 안 나왔었어요. 그 정도 한번 봐두시면 돼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뭐 거기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의 의의 그러면 횟수 보호 요거는 있어요. 권리금 임차인의 권리금은 누가 받아요? 그렇죠. 임차인이 받는 거고 임대인이 받았나요?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임대인이 뭐라 해야 돼요? 권리금이 뭐니? 이걸 쓰시고 뭔 아니에요. 보증금하고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임대차 계약 그 물건 자체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권리금이란 뭐죠? 여기는 임차 목적이 가진 특수한 장소적인 이익의 대가요. 사용 대가가 아니라 장소적인 이익의 대가로서 보통은 누구한테 줘요? 새로운 임차인이 그 전에 임차인한테 주지 임대인한테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받는 경우도 있긴 해요.
뭐 바닥임 뭐 권리금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처음에 집주인이 받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받아요? 기존의 임차인이 새로 들어온 임차인한테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임대인은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원칙은 없다. 임대차 계약은 뭐예요? 내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면 되는 거지. 이런 거 장소적 이득하고 관련해서 임대인이 받을 권리도 받지도 않아요, 보통은. 그래서 여기는 권리금이란 게 뭐고, 그래서 여긴 뭐죠?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권리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금의 회수. 얘가 기존의 임차인이 자기가 주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럼 얘가 다시 받아 나갈 기회를 보호하라는 것이지 임대인이 줘야 되는 거예요? 임대인은 지급 의무가 없다예요. 그래서 기존의 임차인은 누구한테 받아요? 새로운 임차인한테 받는 거. 그래서 그것들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종전의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게 보통 이게 권리금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누구는 임대인은 권리금의 지급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는 거예요? 이건 반환을 하라는 게 아니라 기존의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하지만 말라는 거예요. 박탈하지만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 보장하고 관련된 거. 그래서 조문이 있어요. 조문이 있는 거. 그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거기는. 그래서 이미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 쭉. 그래서 적용 배제 뭐 그런 거 예외가 있다는 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뭐죠? 저런 권리를 주장하려면 임차인이 뭐라 해야 돼요? 최소한 자기 의무를 다했을 때 인정된다 하는 거.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거. 그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 정도. 기출 나왔으니까 조문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 청구권. 아까 뭐죠? 이건 이거죠. 갱신 요구권, 청구권. 이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거. 요거 확인하시고. 그래서 사실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특수한 해지권 그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 정도 확인하시고. 도급 봅시다. 도급.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거의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도급은 아까 우리가 보신 것 중에 도급은 특수한 담보 책임도 있었고 특수한 해지권도 있었어요. 해지권. 근데 여기 도급 계약하고 관련해서는 그 건물 신축의 소유권하고 관련해서 나오는 게 뭐가 있었죠? 공급 계약이라는 거죠. 만들어서 넘겨줬을 때 문제가 되는데 원칙적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누구 거예요? 원래는 지은 사람 거예요. 남의 땅에 지었어도 원칙은 뭐죠? 자기가 재료를 들여서 지었으면 신축한 사람 거예요. 원칙은. 근데 도급 계약이 없을 때는 그냥 건축 자기 재료와 들여서 집을 지었다 그럼 그 사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도급 계약이 있으면 도급 계약은 뭐예요? 도급 계약은? 그렇죠. 도급은 예를 들어서 여기 도급인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도급인이고 수급인은 이 사람은 집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얘는 집을 갖고 싶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뭘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받고 싶은 사람. 얘는 보수를 청구하려고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이 집 졌다고 이 집을 갖고 싶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급 계약이라고 하면 얘는 뭐죠? 집을 지어주고 돈만 받기를 원하는 거지 소유권 갖고 싶어 해요? 소유권 갖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은 아무 도급 계약이 없으면요. 그냥 자기가 노력이 들면 그냥 그 사람 지은 사람 건데 도급 계약이 있으면 도급 계약의 특성에 따라서 원칙은 얘가 줬던 뭘 하는 거예요. 합의가 있으면 이건 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특약으로 계약할 때 그래서 완성된 분은 누가 가질 거니 합의를 하면 그 합의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급 계약하면서 저 물건을 누구의 소유권으로 할 거냐 합의가 있으면 그 재료를 도급인이 됐든 수급인이 됐든 상관없이 뭐예요? 합의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칙은. 그렇죠? 근데 그 소유권 기속에다 관련돼서 둘이 합의가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도급인이 재료를 했다? 그럼 당연히 도급인이에요. 얘는 뭐예요? 물건 가지려는 사람이니까. 근데 수급인이 재료를 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얘는 원래는 어떻게 돼요?
물건을 갖고 싶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얘는 돈을 받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다 돈을 댔다. 그래서 만들어서 공급하는 계약이라고 하면 판례가 어떻게 규율해요? 제작물을 물건을 만들어서 갖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관계는 이게 공급적인 측면과 만드는 측면. 만드는 건 뭐예요? 이를 완성하는 건 도급이잖아요. 근데 만들어서 갖다 주는 거는요. 매매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판례는 뭐라고 해요? 대체에 물으면 그냥 매매로 보고 부대체에 물으면 도급처럼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그 케이스 문제는 할 때 기계 만드는 건 동산이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누구예요? 만든 사람 수급인 거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얘도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특약이 없으면 누구 거예요? 인도 전까지는 수급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특약을 어떻게 돼요? 폭넓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약은 뭐예요? 특약은 원래는 이 물건이 완성되면 누굴 걸로 할 거니 합의하는 걸 특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특약이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도급인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아 보존 등기로 확인했다면 이 특약이 있다고 넓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넓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문제 나온 거예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것 정도 하나 확인해 보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작물 공급 계약하고 관련돼서 요번에 물어본 거죠. 이거 어떻게 돼요? 주문한 거 그 기계를 주문했잖아요. 이랬을 때 거기에 문제는 어떻게 나왔어요? 자기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거 아니면 부대채물이 되니까 도급이 되고 도급이 됐을 때 이때 누가 수급인이 특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 합의 없었잖아요. 그랬는데 누가 수급인이 모두 재료를 제공했다. 그럼 원칙적으로 누구 거예요? 수급인 거고 언제 전까지? 인도 전까지는 수급인 거고 그러면 그 주장할 수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요거 이제 법적 성격 제작물 공급 계약하고 관련해서 완성물의 소유권 기소 요거 이제 쓰시는 것들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것도 나왔어요. 2020년대 거기 나왔잖아요. 제작물 공급 계약의 의미와 법적 성질 해가지고 누구한테 소유권이 기속하느냐 부동산 나왔었어요. 부동산. 그랬을 때 뭐가 나왔어요? 아까 이거 건축허가 명의를 도급인으로 하는 경우라면 소유권 기속에 대한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넓게 해석해서 특약이 있는 것처럼 봐주겠다 하는 게 판례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도급인한테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모의고사에 봤던 거는 동산이었잖아요. 그리고 인도 전까지는 일단 누구 거다? 수급인 거다. 뭐 이런 거 문제 났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확인하셔야 돼요? 제작물 공급 계약에 의의 하나 쓰시고 도급으로 가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대자는 그냥 누구 거다 수급인 거다 그냥 그렇게 쓰시고 이제 시작하시면 앞에가 뭐야 점수가 다 없어졌잖아요. 거기 판단해야 되는 것들이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차분차분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나오면 그냥 머릿속에 답이 딱 떠올라도 어떻게 돼요? 그건 객관식 문제 풀 때 하는 거고 우리는 주관식을 풀으니까 논리로 이어나가야 돼요. 이게 어떻게 단계를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써서 의결, 여기 의, 이거 쓰고 그 다음에 단계를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단계를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여기 가면 쓸 게 없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걸로 넘어가는지 단계를 해야 되잖아요. 의, 요건, 효과 쓰는 것처럼 단계를 하나씩 거쳐서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거 보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도급인의 담보 책임하고 관련돼서는 원래 도급도 유상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담보 책임이 준용되지만 여기는 특별한 담보 책임을 따로 규정두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매매에서는 없는 새로운 뭐죠?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서 뭐가 돼요? 하자 보수 청구권이라게 계약 해지권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자 보수 청구권이 나오고 그때 아까 얘기한 대로 하자 보수 청구도 가능하고 그거를 하자 보수 안 하고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가다한 비용이 요할 때는 뭐죠?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죠. 그러니까 뭣도 못해요. 가름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는 거다. 그때 뭐죠? 그 자체의 손해배상 청구가 뭐예요? 그 자체의 손해배상 청구. 하자 보수 청구는 뭐죠? 고쳐주세요. 고치는 비용, 고치는 거예요.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아니에요. 막 흔들흔들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새로 지어주든지 완성된 물을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완전한 물건을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못 만들어주면 뭐라 해야 돼요? 돈이라도 줘 달라는 거죠. 근데 그게 만드는데 뭐 10억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수 청구해 주죠. 아니면 돈이라도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돈이 많이 들면은 보수는 청구, 그 고치는 비용은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약간 좀 불편하다. 유리창이 뻑뻑거린다. 아, 집을 다시 지어달라고 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유리창 하나 가려고 했더니 그 유제를 그 특수 유리창이라서 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보수는 청구하지 못하고 유리창이 뻑뻑해서 난 불편해. 그럼 그것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만 아니면 집값이 어떻게 돼요? 그 유리창 때문에 좀 사람들이 사기 싫어한다. 요만큼. 그럼 그만큼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거 이제 확인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하자가 중요하면요. 무조건 보수 청구해달라고 해야 돼요. 집이 두부 같아서 흔들흔들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집을 고쳐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많이 든 게 있어요. 그래서 하자가 중요하면 무조건 보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보수에 가름하는 청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때 실제 보수 비용 청구하면 돼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요거였을 때만 청구 못 한다는 거예요.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돈만 많이 드는 경우 그때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자주 문제가 나와요. 여기는 요거 어디예요? 도금에서만 있는 거잖아요. 여기 하자보수 청구권은. 그러니까는 도금 나왔을 때 담보 책임 나면 요게 나올 확률이 많죠. 왜요? 여기서만 하자보수 청구권이 나오잖아요. 매매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만 나오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는 계약의 해지가 인정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완성된 물건은 원래는 어떻게 돼요? 목적이 달성이 불가능할 때만 해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건물은요. 완성된 경우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더라도 해제 못한다예요. 못한다. 요거. 그래서 이거는 뭐죠? 계약의 해제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뭣도 가능해요? 채무 불이행에 대한 해제는 가능하잖아요. 완성 전에는. 이건 어디 문제예요? 계약 총론의 문제잖아요. 그쵸? 그럼 계약 총론에 따르면 계약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 이행 지체로 해제 뭐 이런 것도 다 되는 거잖아요. 이행 지체로 인한 해제권을 할 때 그때도 뭐가 돼요? 효과로서 기성 부분만 되지 뭐는 안 돼요. 원래는 해제 효과는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다 계약이 없었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아까 여기서 뭐가 있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한 번 지은 건물은 뿌기지 말자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면서요. 그래서 물건에 가면 뭐 법정 지상권 막 이런 거 만들어지는 거예요. 건물 안 뿌기려고. 왜요? 우리나라만 뭐라 그랬어요?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분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데는요.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항상 일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죠? 토지하고 건물이 소유권이 달라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에 한 번 지으면 어떻게 돼요? 안 뿌개져요. 근데 우리는요. 토지하고 건물 소유권을 달리하니까 당사자가 같아도 토지하고 건물 소유권이 달라지면 토지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 땅에서 나가라면 건물을 뿌개질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려고 만든 게 법정지상권, 간세법상 법정지상권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한 번 지어진 건물은 안 뿌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거를 우리가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변칙 플레이예요. 저것 때문에 물건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토지하고 건물을 따로 보고 때문에. 그래서 이미 만들어지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안 뿌기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돼요? 채무 불이행이라고 해제한 경우에도 기성 부분은 해제 효과가 없고 그 아직 안 지은 부분만 효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다 적용해요? 도급인이 해제했던 수급인이 해제했던 합의해제든 다 적용된단 말이에요. 이게 원칙이. 그래서 요것도 잘 확인하세요. 이건 안 보면 잘못하면 이건 적용 안 될 수 여기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 있으니까 보시고 여기 제척 기간은 인도한 날부터 1년 이내,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이렇게 제척 기간을 두었잖아요. 얘가 왜 그랬어요? 제척 기간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저 해제권에 기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소멸시효 배웠죠?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청구권에 적용되는 거고 형성권은 제척기간에 적용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척기간은 뭐죠? 행사기간을 정해놓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원래는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원래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이니까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기 담보책임과 관련해서 이렇게 제척기간을 정해놓은 경우라면 제척기간을 정해놨으니까 소멸시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느냐? 우린 뭐라고 얘기했죠? 일반법 특별권 관계가 아니면 각각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멸시효 기간도 기간도 그냥 다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는. 왜요?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빨리 안 하는데 이거는 서로 요건이 달라요. 사실은 요건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어디서요? 민총할 때도 계속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담보 책임에도 마찬가지예요. 매매의 경우에 담보 책임이 인정되면 뭐가 인정돼요? 해제권도 인정되지만 손해배상 청구권도 인정되잖아요. 그럼 청구권이면 162조에서 채권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담보 책임을 여기다 적용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뭘 뒀어요? 제촉기간을 뒀잖아요. 그러면 더 서로 어떻게 돼요? 적용되는 원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긴 기준이 뭐였어요? 인도한 날로부터 1년이잖아요. 여기는요. 권리 불행사로부터 10년인 거잖아요. 서로 기준이 달라요. 그럼 각각 적용된다예요. 각각 적용된다예요. 그래서 제척 기간을 뒀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에 소멸시효 적용 안 돼요? 적용된다예요. 근데 요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달리 적용되는 거예요. 적용되는 원리가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민청할 때 같이 배웠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원칙화 예외 확인하시는 거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나머지는 이미 여기도 다 아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문제 나온 것 중에 거기 밑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완성 전에 도급인의 특별 해제권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우리 아까 봤잖아요. 해제권하고 도급과 관련해서 완성 전에 도급인의 특별 해제권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완성되기 전에는 해제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따로 조문이 있었던 거잖아요. 완성되기 전에는 도급인은 해제할 수 있다. 이거 이렇게 특별 해제권하고 관련된 거 인정되는지 뭐 이런 것들 보시는 거죠. 효과. 그래서 그거는 특별 해제권이니까 채무불이행 이런 거 안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는지. 그래서 도급 나왔을 때도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특별해지권에 관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가 나왔어요? 담보책임, 특수담보책임, 하자보수 청구권, 가름하는 청구권 되느냐 이런 거 물어봤잖아요. 그때 뭐 물어봤어요? 하자보수에 가름하는 건 어떻게 돼요?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가다한 비용을 들였을 때 뭐 한다 그랬어요? 하자보수 청구 못한다? 그러니까 모두 못한다?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권도 못한다. 이런 거 이제 다 계속 물어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담보책임하고 관련된 거 이건 특별한 해지권 이런 것들이 벌써 우리도 다 기출되고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그래서 도급인하고 관련된 거. 그래서 그래서 여기는 뭐죠? 수급인의 담보 책임으로 인하여 해제할 수 있는지 여기 이거 보셔야 되죠. 그러면 그 담보 책임이 효력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더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없는 거. 매매에는 없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하자보수 청구권, 수급인의 담보 책임.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거 여러분들이 거기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결국은 뭐죠? 특별한 규정도 찾아보셔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고 쭉쭉. 그래서 이미 많이 나왔어요. 여기는 도급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담보 책임하고 특수한 해지권에 대한 얘기는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 한번 나왔으면 케이스 문제 나왔으면 이제 뭐죠? 잘 푸셔야 돼요. 한번 나왔던 건 잘 풀어야 돼요. 이미 나온 것들을 케이스 나왔을 때. 여행 계약하고 관련된 거는 예전에 한번 뭐가 나왔었어요? 여행 주최자의 뭐 책임 나왔죠? 의무에 대해서 써라 뭐 이런 것들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보면 여기도 특별한 해지권 개시 전에는 해제할 수 여기는 해제예요. 부득이한 해지권하고 관련돼서 여기 아까 뭐 이런 거 상한 의무 기한 운송 의무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뭐 케이스 문제 풀어보셨던 것들 그거 보시고 대금 지급 그래서 요것들 많이 나죠. 이거 아까 여행 주최자의 담보 책임 그래서 여행이 하자가 있을 때 여기 뭐가 있었어요? 시정 요구권이 있었죠. 빨리 이거 다른 거 빨리 공원에 가달라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못 가서 안 갔으니까 돈을 깎아달라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하는 거. 요것들 이제 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거하고 관련된 것들 제가 이제 문제 낸 것 중에 뭐가 있었죠? 그 부득이한 이거 계약 해지와 관련된 문제도 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문제들 모의고사 봤던 것들 중에 우리 교재 기출 안 됐던 것들하고 관련해서 특별한 규정들에 대해서 나온 것들은 한 번 정도 케이스 문제 나오는 것든지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 담보 책임하고 여행 해지권하고 관련된 거 우리가 아까 담보 책임하고 관련된 건 다 한번 봤었잖아요. 그 정도 한번 다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나온 게 이거 있잖아요. 여행 주최자의 의무와 담보 책임 쓰라. 그거 나왔잖아요. 이거 담보 책임. 특별한 거 쓰라는 거잖아요. 여행에서 이거 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최자의 의무 뭘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뭐예요? 이거 써야 되는 거죠. 이거 다른 데 없던 거 이런 거 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지 여기는 해지죠. 해지
운성 의무 이런 거 쓰라는 얘기죠.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이거 왜 만들었어요? 여행 계약을. 원래도 이게 여행 계약 아니어도 다 규율됐었어요. 왜요? 각각으로 혼합 계약으로 보면 되잖아요. 운송은 운송 계약, 숙박은 임대차 계약 뭐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굳이 여행 계약을 만든 거잖아요. 누굴 보호하려고요? 여행자 보호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돼요? 주체자 의무 약정은 여행자에게 불리한 효력은 없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누구 도와하려고 해요? 여행자들 보호하려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것들은 안 나왔던 거 제가 이제 케이스 문제 낸 것들이니까 그 정도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서 여기도 이거 낸 거잖아요. 부득이한 해제권. 여기만 있는 것들을 아까 관련돼서 한번 그거 보시면서 이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내가 풀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모르면 쓸 수가 없잖아요. 특별한 해제권은 거기만 있는 거니까 그것들 쓸 수 있는지 한번 다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뭐 비용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기한 운송 의무 이런 거 보시는 거고. 위임은요? 위임도 예전에 한번 나왔었죠. 예전에 오래전에 거기 의무에 대해서 써라 하는 것들 나왔어요. 저 위임에 관한 것들도 아까 얘기한 대로 원칙은 위임도 뭐예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무상의 원칙이었어요. 무상의 원칙이었어요. 그거 보시고 사무처리와 관련해서 얘는 어떻게 돼요? 사무처리는 재량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위임은. 그래서 대표적인 위임 사무가 누구예요? 변호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유무상과 관계없이 수임인은 어떻게 돼요? 선량하게 잘 주의를 해야 돼요. 뭐가 아니어도 무상이라도요. 무상이라도.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제3자에게 가름하면 안 돼요. 너가 해야 돼요. 내가 딱 너를 선택했죠. 그래서 부수적 의무로 뭐 이제 보고 의무. 왜요? 내가 안 가고 누가 대신 가는 거예요? 변호사가 갈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내가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럼 나한테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돈 들었으면 제가 줘야죠. 버스값 이런 건 줘야죠. 택시 타고 갔으면 그런 거 주는 거고, 위임인의 의무는 그래서 뭘 줘야 돼요?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데 무상이 원칙이다 이거. 그래서 무상이라고 하더라도 성간주의 의무는 들어간다. 이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후급의 원칙이고 비용 성급 의무가 있기도 한다. 이건 지워야 돼요. 이제 뭐 뒤에 하는데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옛날에 나왔죠. 수임인의 의무에 대한 게 나왔어요. 위임인의 의무는 아직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제 쭉 보시면 되고. 조합이네요. 시간 딱 맞춰서 끝날 것 같아요. 조금 빨리 끝날 수도. 그래서 조합은 어떻게 돼요? 2022년도 작년, 재작년 2번 나왔어요. 그 다 뭘로 나왔어요? 탈퇴 이거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 잘못해갖고 막 혼났다면서요.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게 또 저길 수도 있어요. 근데 조합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조합계약은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상호 출자예요. 상호 출자라서 둘 이상이 상호 출자하는데 한 사람도 안 출자한 사람은요. 있으면요. 그건 조합계약이 아니에요. 출자가 모든 사람이 출자하고 모든 사람이 뭘 해야 돼요? 수익의 분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상호 출자예요. 상호 출자. 근데 출자가 금전이 될 수 있고 재산이 될 수 있고 노무 이런 것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자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꼭 돈으로 내야 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해도 돼요. 노무를 제공해도 돼요. 근데 조합원은 모두 어떻게 돼요? 출자를 하고 뭣도 받아야 돼요. 수익과 이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공동으로 약정해야 돼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랬을 때 이렇게 이 사람들은 뭘로 묶여 있어요? 계약으로 묶여 있는다. 그래서 우리는 합유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합유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요새 문제가 나오는 건 여기죠. 사무집행 방법. 이 사람들은 뭘로 묶여 있어요? 계약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으로 묶여 있는데 이런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는. 비법인 사단이나 법인은 어떻게 되죠? 법인은 법인 자체가 단독 소유하잖아요. 물건을. 그러니까 법인이 뭘 하면 돼요? 대표자가 자기가 알아서 뭐 계약을 체결하든지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비법인 사단은요. 원칙적으로 권리 주체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떻게 되죠? 등기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단체 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원총회가 소유한다, 총유라고 하잖아요. 비법인 사단은. 법인은 단독 소유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조합이 함께 소유하는 거예요. 함께 소유하는 거예요. 조합원이 함께 합유,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어요? 계약으로 묶여 있어서 이 조합원들은 뭘 갖고 있어요?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조합계약이 있는 한 공동사업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빼갈 수 있어요. 못 빼가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없어요? 해제나 해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단체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이 조합계약 전체를 해산하든지 있지만 뭐가 없어요? 해제나 해지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주로 뭐가 나와요? 한 명만 나가는 탈퇴가 나오든지 아니면 뭐죠? 계약 자체가 완전 없어지는 해산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우리는 뭐가 나왔어요? 두 명 중에서 한 명이 탈퇴했으면 혼자 남았잖아요. 조합이 살아있냐? 이건 문제가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 명 중에서 한 명만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은 해산되지 않고 존재하는 거죠. 왜요? 새로 한 명이 또 들어오면 되잖아요. 두 명이 들어와도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왜요? 둘 이상이 상호 출자하라니까 한 명만 있으면 조합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만들 때는 둘 이상이 차고 출자해야 되지만 이미 만들어졌으면 공동사업을 영유해야 되니까 특별히 해산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 어떻게 돼요? 혼자 남았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없어지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 만들 때는 몇 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둘 이상이 뭘 해야 돼요? 조합계약을 하긴 하는 합의가 있어야 되지만 조합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공동사업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한 명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해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나가고 나면요. 나머지 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단독으로 조합재산 전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분으로. 근데 딴 사람이 또 들어오면요. 그러면 여러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하시고. 그래서 사무 집행을 할 때는 원래는 어떻게 돼요? 원래는 가반수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정하지 않았을 때는 3분의 2의 찬성으로 뭘 할 수요?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할 수 있는 거고 여러 명이 업무 집행에 있으면 가반수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문들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는 조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여기는 많이 나와서 그래서 뭐 사임, 탈퇴, 뭐 비율 같은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디만 보셔도 돼요. 기출 문제만 보셔도 돼요. 이미 나와 있던 것들은. 그래서 이 정도는 여기는 조문 보시고 일단 기출 지문들만 보셔도 웬만한 거는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 집행 누가 할 거니 뭐 이런 것도 다 이미 출제됐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래서 주로 여기서 많이 났어요. 이거 탈퇴, 이미 탈퇴. 왜요? 딴 데는 없는 거 탈퇴 여기서만 나왔잖아요. 조합에서. 물어볼 때 어떻게 돼요? 얘만 있는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조합에서만 특별히 있는 거. 그래서 탈퇴가 주로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해산이라고 하는 얘기들, 그 제명되고 뭐 탈퇴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여기 부득이한 서유가 있으면 해산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조합은 이미 많이 나와서 특별히 더 할 건 없고 그냥 기출을 한 번 정도 확인하세요. 기출을. 그래서 그 조합성립하고 관련돼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상호 출자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쓸 때 뭐 쓰셔야 돼요? 상호 출자고 공동사업 경영이에요. 그래서 공동사업을 경영해야지 공동사업 안 하면요.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쓰셔야 되죠. 그래서 이게 상호 출자, 모든 사람이 출자 의무를 부담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일부만 출자 의무를 부담하면 그건 뭐예요? 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호 출자해야 되는 게 서로 출자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공동사업 경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는 아니에요? 이렇게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협력하는 거, 경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랬죠? 같이 경락받으려고 모여있는 거. 이런 것들은 경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득만 같이 얻으려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공동 목적 달성이 아니라 뭐라 해야 돼요? 경영을 해야 돼요. 치킨 가게를 운영하든지 사업을 운영하든지 같이 뭘 해야 돼요? 경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공동사업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근데 그냥 목적 달성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건 뭐죠?
이번에 경매하면 내가 한 1,000만 원 나오면 2시 반 땅 할까? 뭐 이건 뭐예요? 그건 경영하는 게 아니라 이윤만 같이 보겠다는 거잖아요. 너 500, 나 500, 뭐 이런 것들은 뭐예요? 공동 목적 달성. 돈을 일정한 부분 달성하는 거지 경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건 돈을 내 가지고 경영을 해야 돼요. 치킨 가게를 같이 하든지 무슨 뭘 하든지 같이 경영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첫째는 요건을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요건을. 그래서 요건 쓸 때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것들 보시고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여기는 취소 소급표 제한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에 거꾸로 가는 건 없어요. 여기는 거꾸로 가는 건 없어요. 조합이 만들어졌으면 제한 내려서 취소된 경우 장내만 하려 해서 효력이 있어요. 이미 만들어진 건 효력이 없다 하는 거. 그래서 장내로 하는 건 효력이 있고. 그래서 대내적으로 업무 집행을 누가 할 거냐? 대내적인 업무 집행은 뭐예요? 자기네 내부 안에서 사무 집행을 누가 할 거냐 하는 것들이에요. 그랬을 때 업무 집행을 정하지 않았으면 조합원들, 그 사람들이 가반수로 하는 거고 통상 사무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다. 뭐 그런 거. 업무 집행을 정했으면요. 누가 할 거예요? 업무 집행 조합원이 하겠죠. 선임은 아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업무 방법은 한 사람은요. 한 사람이 하겠죠. 근데 수인이면 어떻게 돼요? 가반수로 결정하게 된다. 뭐 이 정도 이제 확인하시면 되죠. 그러고 조합 대리는요. 대리는 누구죠? 대리? 조합 자체는 뭐가 없어요. 조합 자체가 법인격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뭘로 묶인 거예요? 그게 뭐하고 달라요? 법인하고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조합 자체가 권리 주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돼요? 그게 계약관계로 묶여있는 사람들이 묶여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돼요? A, B, C가 조합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묶여져 있는 상태고 이걸 우리가 갑조합이라고 했을 때 얘는 권리 주체예요? 얘는 계약으로 묶여있는 단계만 있는 거지 이것 자체가 법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을 대외적인 관계에서 대리하는 형식을 어떻게 취할 거냐 하면 얘네들이 다 묶여 있는 상태로 조합을 해야 돼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써야 돼요? 조합원을 다 써야 돼요. 하나씩 다 써야 돼요. 얘네들이 묶여 있는 상태.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냐? 이거는 소송법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긴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정하지 않았을 때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서로 대리권을 수정한 걸로 추정해요. 왜 다 같이 못하니까 일정한 부분에서 이렇게 본다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좀 어렵긴 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요 정도 한번 그냥 쭉쭉 보세요. 거기는 쭉쭉 보세요. 정한 경우 뭐 현명주의가 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저기예요. 민사소송에서 중요해요. 얘기는. 근데 우리한테는 요거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한 번은 그냥 읽어보세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뭐하고는 구별하셔야 돼요. 비법인 사단이나 법인처럼 단체 자체가 권리 주체로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계약으로 묶여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조합계약관계가 끊어지면요. 자기가 출자했던 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합의라고 한다 하는 정도. 그래서 거기 재산 보세요. 재산은 어떻게 돼요? 조합재산은 조합 개인의 재산과 독립된 고유 재산은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조합 자체가 뭐가 없어요. 법인격이 없어서 원래는 조합은요. 권리 주체가 아니잖아요. 우리 권리 주체가 되면 민법 3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 주체가 된다. 법인은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정관 목적 범위 안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조합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그래서 원칙은 법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조합 제차에 귀속할 수 없고 뭐 누가한테 가는 거예요? 모든 조합이 함께 소유하는 형태의 합의라는 거예요. 누구요? 모든 조합원이 함께 소유하는 형태예요. 함께. 비법인 사단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비법인 사단이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비법인 사단은 법인을 어떻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31조에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만들려고 했잖아요. 근데 법률 규정에서 정관을 만들어서 31조에서 허가를 받아서 주무관청에 허가받아서 설립 등기를 해야지 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비법인 사단은 뭘 안 했어요? 허가도 안 받고 등기 안 했으니까 우리가 법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비법인 사단이 뭐예요? 사단이지만 법인이라고 우린 말할 수 없어. 이게 비법인 사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하고 얘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는 누구 거예요? 원래는 사단 거예요.
비법인 사단 거란 말이에요. 구성원 게 아니에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그냥 조합원들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조합원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나타나요? 그래서 비법인 사단은 뭐라고 얘기해요? 구성원은 총유물에 대해서 일도 안 가졌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존행위도 못 한다잖아요. 물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물건은 소유권. 그러니까 총유라고 하는 거, 공유라고 하는 게 뭐죠? 소유권을 불량적으로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물건은 이 물건에 대해서 1%라도 있어야지 우리가 보존행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법인은 법인 거잖아요. 구성원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비법인 사단은요. 구성원 거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비법인 사단 거예요. 근데 비법인 사단 거하고 못하니까 우리가 뭐예요? 사원총회 전체가 소유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구성원 소유예요? 아니요. 구성원 개인은 1위는 절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보존행위도 못하는 거예요. 다 사원총회의 결의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A, B, C가 묶여서 갖고 있는 각각의 합의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어요? 지분이 있어요. 얘는 지분이 있는 거예요. 지분이. 근데 언제 나타나요? 이 지분이. 계약관계가 끊겼을 때, 해산됐을 때 그때 나타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하부관계다. 요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합유라서 처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근데 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조합계약이 있는 상태로는 각각 못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 이거 합유물 분할 청구는 원칙 인정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조합재산하고 개인재산은 구별되지만 조합재산으로 채무를 다 못 갚은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구성원 각각 자체가 뭐가 돼요? 자기들이 전체 구성원들 자체가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조합재산으로 못 갚으면요. 개인자산으로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많이 나왔어요. 조합 채무의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요게 이제 한제 문제가 나왔던 거죠. 요거. 그래서 조합 채무는 모든 조합원이 누구예요? 구성원 모두가 합의적으로 귀속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뭘로 책임해요? 조합 재산이 있으면 그걸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채무를 다 못 갚으면요. 그때면 각자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잘 보여요. 그래서 조합 재산에 공동 책임을 지면서 채권자는 어떻게 돼요? 일단은 조합 재산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거고 모자라면 누구한테 청구할 거예요? 조합원한테도 청구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거의 다 봤네요. 그러면. 그래서 거기 조합 개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해요? 각 조합원이 분할이에요. 분할이 뭐예요? 내가 조합 재산으로 하고 남은 게 뭐 예를 들어서 5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A, B, C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각자 비율에 따라서 나눠서 분할하는 거예요. 연대 분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분할 채무가 원칙이다. 나는 n분의 1 가져하는 거 원칙적으로. 근데 원래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하기 위해서 그 기출 문제 보세요. 그 밑에. 조합 채무의 조합원의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약술하라. 그래서 원칙은 뭘로 갖고 책임져요? 조합 재산으로 책임지지만 조합 재산으로 다 못 갚으면 그다음에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조합원은 개인 책임으로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쭉 보시면 그래서 채권자 보호한다 하는 거. 그래서 예상 문제가 이거는 다른 시험에서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거 자체는 우리 시험 아니고 다른 시험에서 나왔던 거야. 그래서 이때 여기 연무집행 조합원이 조합 운영과 관련해서 6천만 원을 차용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조합 재산이 조합 채무가 되느냐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조합 채무가 된다. 그러면 조합 채무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조합 재산으로 갚아야 되는 거고 못 갚으면요. 잘 모르면 일단 어떻게 돼요? 균등한 걸로 하니까 엠빵 해가지고 각자 분할 채무로 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안 봤던 거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지금 뭐까지 나왔었어요? 주로 탈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 부분이 잘 안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예상 문제는 주로 우리는 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조합 채무가 2명이 있었는데 1명이 탈퇴했을 때 그 재산이 어떻게 귀속되느냐 이게 주로 나왔고 요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 조합 채무를 어떻게 질 것이냐 하는 게 아직 안 나왔으니까 예상 문제로 요거는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에 2번 나왔던 게 다 뭐죠? 탈퇴에 대한 얘기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 요 부분은 안 나왔으니까 요거 한번 이해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한 번은. 그러면 이제 예상되는 것들은 기존의 그 기출문제 보시고 요 정도 보시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채무 형태 그거 관련된 거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정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조합 여기 탈퇴는 이미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탈퇴 사유, 임의 탈퇴 뭐 이거 조문 확인하시는 거예요. 탈퇴 사유 아까 있는 거. 당사자 의사에 의한 임의 탈퇴도 있지만 비임의 탈퇴 사망하거나 파산하거나 성년 우건 개시되거나 제명됐을 때 탈퇴되고 그래서 문제가 나왔던 건 뭐였죠?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 그럼 뭐죠? 비임의 탈퇴, 자기를 원하지 않는 탈퇴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한 명이 남았을 때 조합이 유지되느냐 이런 거 물어봤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그 전에 나왔던 거. 그래서 주로 요 문제가 나왔어요. 판례가 요게 두 번 다 나왔다는 거 그거 보시고 그 기출 확인되는 거 양쪽으로 나눠서 보시고 그래서 두 번 다 그게 나왔고 그래서 거기 밑에도 나왔죠. 이거 또 나와서 작년에 놀랬다는 얘기잖아요. 그 전에도 나오고 또 나왔다고 한 게. 그래서 똑같이 탈퇴 문제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탈퇴는 여러 번 나왔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조합 채무를 어떻게 질 거냐, 조합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지고 개인들은 어떻게 질 건지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이제 그 양도 문제는 뭐 그렇게 보시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마지막이네요. 그래서 화해 계약, 화해도 나왔었어요. 기출됐어요. 화해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상호 양보예요. 한 사람만 양보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서로 양보해서 어떻게 돼요? 분쟁을 끝내자라고 하는 약정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전에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는 이제 싸우는 건 어떻게 돼요? 권리는 소멸하는 거고 합의된 대로 새로운 권리가 취득된다. 이게 창설적 효력이죠. 얘가 서로 나는 1,000만 원이야. 나는 안 낼 거야. 이렇게 싸웠다는 얘기잖아요. 그 권리관계는 소멸하고 뭐 500이야. 그럼 500으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돼요? 화해의 효력은 창설적 효력이 나타났잖아요. 아까 원래 한 사람은 1,000만 원 달라고 하고 한 사람은 하나도 안 주겠다고. 근데 500으로 우리가 퉁친 거잖아요. 그래서 화해를 하면 서로 500씩 양보한 거는 똑같잖아요.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분쟁은 끝났어야 되는 건데 얘가 착각이었어.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잘못 생각했는데 그러면 저 화해를 취소하자 할 수 있어요? 원칙 못 한다요. 싸운 건 못 해요. 왜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창설적 효력 때문에. 왜요? 싸웠던 거는 없어졌잖아요. 권리 자체가. 그럼 또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안 싸운 거는요. 다시 싸울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싸우자. 그래서 얘는 착오 이후로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요건하고 관련된 거 거기 보시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온 것들 중에 뭐예요? 쌍방의 가실로 서로 가실이 있다고 발생하였음에도 서로 발생하는데 자기만 가실이 있는 걸로 잘못 알고 합의하였는데 이 경우 화해 계약을 취소했는지 설명해라. 그럼 원래는 어떻게 돼요? 화해를 했으면 분쟁이 끝난 거니까 착오 취소 못 하잖아요. 취소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뭐예요? 안 싸운 거였어야지 취소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는 뭐가 됐어요? 그냥 둘이 어떻게 돼요? 자기만 가실이 있다는 거를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으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외에 해당하는지 그거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고 그래서 우리는 그 조문에 있는 것까지는 나온 거예요. 예외적 사항의 착오 취소에 해당하느냐 요까지는 출제가 됐어요. 근데 그 후유증하고 관련된 건 아직 안 나왔어요. 후유증하고 관련된 거. 그래서 후유증하고 관련된 거는 학설이 어떻게 돼요? 후유증이라는 게 뭐예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인정되느냐 사실은 이건 어떻게 돼요? 보통은 뭐 우리 합의 볼 때 어떻게 돼요? 일철 손해배상은 이제 없다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과거의 합의서 이거 하잖아요. 우리가 그거 하면 이와 관련된 이제 일체의 어떤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로 끝났을 때 이게 원칙적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분쟁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후유증이 엄청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런 경우라고 하면 당사자가 원래는 후발적이 예상됐더라도 하야하지 않는 건 본만큼 중대한 거라면 그때는 후발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어서 여기는 근데 너무 크다는 얘기죠. 예상하는 것보다 그런 경우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요 정도까지 해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안 봤던 거랑 기출 문제랑 그래서 예상 문제까지 해서 보시고 모의고사 봤던 것 정도 그 논점 정도만 빠지신 거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러면 뭐 거의 그 정도만 쓰시면 합격하는 데는 뭐 100%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100% 맞을 건 아니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뭐죠? 제발 물어보는 걸 써주시고
그리고 제발 뭘 쓰셔야 된다고? 의 요건, 성립 요건을 쓰시고 그 다음에 논점 되는 게 그 요건 중에서 정확하게 쓰시면 뭐 돼요? 이렇게 1, 2, 2 뭐 이렇게 요건이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잘 쓰시는 건 어떻게 돼요? 요건 쓰고 특히 사안하고 관련되는 3번의 문제가 요건이 된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요건을 알고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걸 나온지를 알면 논리가 딱딱 정돈되는 거잖아요. 제발 다이렉트로 가지 마시고 다이렉트로 가더라도 그걸 뭘 쓰라면 되는데 그것도 안 쓰고 어떻게 돼요? 그냥 된다. 왜 되는지 몰라요. 그냥 된다 이렇게 쓰세요. 그럼 최소한 뭐라고 쓰세요? 판례가 인정했다고 판례 한 글자라도 넣어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된다고 해서 안 돼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 합의가 있었다든지 법률의 규정이 있었다든지 최소한 뭐가 있어요? 판례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된다 이렇게 쓰지 말고 판례가 인정했다 이거라도 하나 써주시란 말이에요. 근거를 뭐라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나면 답만 생각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 몰라도 판례가 인정했다 그러면 그래 거의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주지만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법률 관계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일단 성립 요건이 갖춰져야지 뭐가 생겨요? 권리가 생겨요. 그럼 그 권리가 생기고 나면 그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면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건 뭐예요? 의 요건 효과를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건 중에서 우리가 계약에 의한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떻게 해요? 계약이 성립해야 되니까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계약금 지급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만 지급했는데 이거는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거냐 이런 거 이렇게 하나씩 논의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약금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 계약금은 지급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요건들 하나씩 있고 그와 관련된 게 논점이 하나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건들 쓰시고 문제에 대한 사안은 몇 번째 요건이 중에 뭐가 문제된다 이렇게 쓰시면 논점이 확실히 물론 오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다짜고짜 이게 문제다. 이렇게 쓰시면 이제 특히 문제고 아까 그나마 그건 논점이 맞았으면 되는데 아까 소비대차 계약이었는데 갑자기 뭐죠? 이행불능 금전 소비 지출인데 이행불능이 나오면서 위험부담까지 넘어가고 어떤 사람 매매로 바꿔놨어요. 매매가 됐다고 하고 그러니까는 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못하죠. 당사자의 합의만으로만 있으면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무슨 문제예요? 계약의 이행 문제잖아요. 그러면 대주가 뭘 해야 돼요?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느냐 이걸로 넘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계약이 성립했나는 쓰시고 그 다음에 각자 무슨 의무가 있느냐 하나씩 넘어가시면 돼요. 하나씩. 근데 그런 것들만 잘 해주시면 생각보다 배점이 3, 4점은 더 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하나보다 3, 4점 하면 몇 점이 들어가겠어요? 지금 우리가 보통 네 문제로 나오잖아요. 1번에 40점, 2번에 20 해갖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면 거기 나오는 것마다 그거 2, 3점씩만 해도 몇 점이 올라가요. 한 10몇 점은 올라갈걸요. 그것만 잘 쓰셔도. 그러니까는 모르는 논점이 나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쓰시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럼 제일 기본적인 건 뭐예요? 무슨 계약이 체결했느냐, 의 요건 효과, 여기서 무슨 논의가 되는 건 뭐냐. 그리고 특히 2번, 3번, 4번은 약수령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논점을 거기서 줄 확률이 되게 많아요. 1번은 케이스 문제로 풀라고 하니까 논점을 안 밝혀줄 수 있다면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지만 2번, 3번, 4번은 어떻게 돼요? 채무불이행의 해제권에 대해서 논하라 그러면 채무불이행을 딱 줬잖아요. 뭐뭐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그거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2번, 3번, 4번은 그 안에 논점이 그냥 눈에 박히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쓰라는 대로 쓰시고 내가 정확하게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뭔지 모르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거기 쓰라는 거에 대한 거 의의 알면 그 요건이랑 그거 쓰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못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나 정신만 차리면 점수가 배점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보신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건 뭐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총론에서는 우리가 총론에서 논점이 몇 개 안 돼요. 뭐예요? 계약이 성립했느냐, 청약, 승낙, 합치, 아니면 의사실현, 교차청약. 이게 계약이 성립하고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럼 계약이 성립 안 했다? 그 다음 뭐 나오는 게 뭐예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느냐. 근데 우리는 뭐만 인정한다? 원시적 불능일 때만 인정한다. 나머지는 어디로 갈 거다? 불법행위로 갈 거다. 그럼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부당파기나 뭐 이런 것들로 넘어갈 거고. 넘어가시면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계약이 성립했다? 그럼 쌍무계약에는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문제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또 나오면 뭐가 나왔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 나오고 그 다음 뭐 나와요? 계약은 잘 체결했는데 후발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해제할 거냐,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 불완전 이행, 이행 거절이잖아요. 거기에서 이행지체는 뭐가 필요하다? 이행지체 요건 플러스 상당한 기간에 정해서 최고를 해야 된다. 최고기간 안에 최고 안 했으면 해제권이 생기고, 해제권만 생겼다고 바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상당한 기간 할 때 뭘 할 수 있다? 정지조건부 해제는 가능하다. 이런 것들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효과는요. 원래는 소급표가 있다. 소급하면 어떻게 돼요? 물건까지 당연히 복귀하는데 그러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548조에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때 제3자는 당사자 이외의 제3자인데 뭘 해야 돼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고 플러스 뭐가 돼요? 완전한 등기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약을 강론으로 넘어가면 징역, 특별한 계약 해제권 3개,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이 아니라 뭐예요? 무상편무지만 뭐가 적용돼요? 규정이. 부담의 한도 내에선 담보책임과 쌍무계약이 준용된다 이거잖아요. 매매 넘어가시면요. 매매에서 나오는 게 매매에 대한 담보책임 나올 거예요. 그럼 크게 권리의 담보책임하고 나와서 소유권 자체를 이전 못하는 경우, 그래서 타인 권리 매매 뭐 이런 것들 나올 거죠. 일부 나온 거 수요량 지정 매매, 그 다음에 제한 물건이 설정되었거나 뭐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가 아니라 뭐죠? 실행됐을 때 문제 나올 거다 뭐 이럴 거고,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의 하자 나왔을 때는 선의 무과실을 요구하고 특정물일 때하고 종류물 때 달라지는 거, 그 선의 무과실인데 종류물이면 완전물 급부 청구권 하나 더 나온다고. 경매 나오면 뭐가 있었어요? 권리의 하자만 인정되고 물건의 하자는 인정되지 않으니까 특히 문제되는 게 법률상 자개가 있으면 우리는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물건의 하자로 보니까 경매로 인한 담보 책임은 물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런 것들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매와 관련해서는 그거 보시는 거고, 거기고 매매와 관련해서 하나 더 있는 게 뭐 있어요? 거기 이제 같이 가는 게 환매, 재매매 예약 2개 비교하시는 거고, 교환으로 가면요. 교환도 쌍무 유상 계약이지만 거기 때 뭐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렇죠. 보충금 가는 거 그거 하나 더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대차양 계약 나오는 거잖아요.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임대차는 민법의 임대차랑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뭐가 다른지 확인하시는 거고, 근데 임대차 계약하고 관련돼서는 보통 뭐가 있어요? 보증금 계약이 들어갔을 때는 그거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동시행 항변되느냐, 보증금의 특성 이렇게 하고, 주택임대차는요. 주택의 경우에서 인정되는 것과 주거용 건물이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죠? 대항요건하고 관련된 인도하고 전입신고 맞춰지면 언제? 그 다음날 0시부터다. 그러면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까지 있어야 된다. 하지만 최우선 변제권은 최우선이니까 뭔 없어도 된다. 확정일자 없어도 된다. 뭐 이런 것들 계속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에 되는 건물이어야 되는데 모두 상가가 되는 건 아니다. 일정하게 금액 이하였을 때 인정되는 거고,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영업용으로 써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다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되죠? 권리금이라고 하는 게 인정되는데 그건 임대인이 받는 게 아니라 종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한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뭐만 하면 돼요?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만 않으면 된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법정 해지와 갱신 요구권들이 다르다는 거, 법정 갱신하고 갱신 요구권은 다르다는 거 이거 하시고, 특별한 해지권하고 관련돼서는 뭐 임대차는요. 2기의 차입 연체가 있으면 해지권 생기는 거고, 그 주택 상가 임대차 경우에는 3기 해지권이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보시면 되고, 또 뒤에 가면 뭐가 있어요? 도급이 제일 많이 나오긴 하죠. 그래서 도급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유상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담보 책임이 문제되는데, 특히 도급하고 관련되는 뭐가 있었죠? 하자 보수 청구권하고 되는 문제점. 그리고 이제 해제권하고 관련돼서는 계약 완성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이 달성할 수 없을 때는 해제할 수 있지만 건물은 어떻게 돼요? 완성되면 해제 못한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 거고, 이제 여행 계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여행 계약이 개시되기 전에는 해제할 수 있는 거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제권이 있는 거고, 여행 주최자한테는 뭐가 있어요? 담보 책임이 문제된다. 그때는 뭐가 뭐죠? 하자 시정을 청구할 수 있고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런 거 보시는 거고. 그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아까 보는 대로 조합 계약 있고 하해 계약. 그 정도 보시면 사실 몇 개 안 돼요. 근데 그거하고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제되는 것들 중에 아까 이제 약정 해제권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특별 해제권인지 채무불이행으로 해제권인지 뭐 이런 것들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구별하실. 근데 내 머릿속에 막 혼동되면 어떻게 돼요? 혼동되면. 뭘 물어보는지 알고 답안 쓸 때 막 섞여 나와요. 요건이 아닌 건데 갑자기 여기는 채무불이행 해제권 물어보는데 막 이상한 것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마지막 보실 때라도 자꾸 구별해 놓으시면 쓸 때 나타나요, 그게. 그러면 채점하는 사람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썼어도 어떻게 돼요? 구별되는 사람하고 안 되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타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인데 정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너무 많은 걸 하시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인 거, 우리가 처음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시행 항변권은 의의 요건 효과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차분차분 하시면 많은 거 아니셔도 관련된 것들 많이 보는 것들 있잖아요. 써야 되는 것들 그 위주로만 잘 정리하시면, 우리가 원래 100점 맞는 건 아니잖아요. 50점만 넘으면 웬만해서는 합격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건 하지만 민법의 경우에도 그런 것들 논점들 그 잘 정리하시면 그 생각보다는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물어보는 거에만 정확하게 답하시면, 그래서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아는 거 쓰고 나오시면 돼요. 내가 아는 거.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모르는 걸 막 쓰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도 몰랐는데 시험장 가서 모르는 게 갑자기 잘 써지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내가 아는 것 중에서 틀리지만 않는, 내가 이제 쓰는 건 내가 알고 있는 건 쓰고 나온다는 마음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욕심을 내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막 내가 막 이거는 모의고사에 봤던 거야. 그러면 더 틀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얘기했죠. 막 그렇게 내 눈으로 그렇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냥 담백하게 내가 거기서 요구하는 것대로만 그냥 나는 최소한만 쓰겠다 하고 하셔야 돼요. 왜요? 시간이 제한적이잖아요. 많이 알아도 점수에 맞게 쓰고 나오셔야 돼요. 내가 1번을 너무 잘할 것 같아요. 거기다 다 쓰고 나면요, 나머지 60점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1번 한다고. 그래서 내가 아는 것부터 써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점수 100점 받을 거 받고 잘 모르는 건 맨 마지막에 쓰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꼭 1번부터 안 쓰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잘 해서 최대한으로 잘 받아 점수를 잘 받고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